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지난 주말 7일간의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대표의 뜻을 받아 새누리당은 국감에 복귀했습니다. 10여일 가까이 파행으로 운영된 국회가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인데요.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건강의 기준은 다르지요. 그래서 이정현 대표의 단식 기간을 두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든 단식이었다면, 스스로 느끼기에 눈도 뜨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힘없는 사람이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단식 투쟁을 함부로 깎아내리진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현 대표와 새누리당 그리고 청와대를 향해서 20일, 30일, 40일, 심지어는 50일 가까이 단식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광진의 톡쇼 17번째 초대 손님은 국회 경력만 무려 35년인 강동원 전 국회의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진의 톡쇼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김광진의 톡쇼가 17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근데 더 많은 사랑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그리고 팟빵 게시판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사랑의 마음들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원에서 올라오신 손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기도 하셨고 또 저한테 SNS를 통해서도 톡쇼의 초대 손님으로 모시기를 바래 오셨던 분인데요. 강동원 의원님 함께 했습니다.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국민TV에서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저를 초청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모처럼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말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꺼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처음 오셨습니까? 네, 처음 왔지만 뭐 저도 여기 후원자의 한 사람이고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그 국민TV 만들어질 때 후원도 하시고 조합원으로 이렇게 참여도 하시고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도 좀 자주 좀 오셔가지고 저희가 국민TV가 이 TV가 하는 스튜디오도 있고 6층에 또 라디오 스튜디오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론을 피자는 그런 뜻에서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낙선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말로는 공식 백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말이 백수지 또 그래도 계속 정치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또 뭐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그냥 정기 은퇴를 하시는 건 아니니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최근 근황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제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좀 가슴 아파하시죠. 되게 정치인이 낙선자를 평가할 때 뭐 의정활동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했다든지 뭐 이런 아주 그 평가를 냉정하게 받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뭐 지역에 게으름을 피웠다든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했다든지 지역의 명예를 뭐 훼손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너무 잘했는데 여론조사도 선거 전까지 쭉 하면은 뭐 저희 당 후보로 이제 나왔을 때, 당으로 나왔을 때 1등을 쭉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무소속으로 나왔지만은 선거 5일 전에도 제가 1위를 하고 있었어요. 무소속으로 나가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막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역의 여러 가지 정서를 감안할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 뜻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선거 끝난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지만 오히려 이제 남원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우리 한국전쟁 때 정말 아픔이었죠. 지리산 빨치산. 당시에 남로당 남원 군대장을 하셨던 분이 올해 연세가 한국 나이로 90세인데
이분이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과거에 그 빨산했던 배경이나 또 빨산 활동을 하면서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이야기들. 성향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3년 동안 집대성을 해서 그걸 출판을 했어요. 그 이제 책 제목이 지리산 달궁 비트인데요. 이 책을 최정범 대장에 그렇습니다.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살아오시는 그 역정을 그냥 넌픽션이거든요. 사실 그대로를 기록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꼭 봐야 될 필독서이고 또 현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봐야 될 하나의 책이다. 이렇게 서평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것을 지난 6월 달에 출판을 했고 또 이제 우리 너무 소리 소문 없이 출판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몰랐는데요. 뭐 출판 기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또 남원은 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역사, 문화, 예술 엄청난 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를 가면은 신라 문화만 있고 백제는 공주 부여를 가야 백제 문화를 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남원은 삼한시대부터 근대사까지 우리 민족이 살아왔던 역사가 제곡제곡 이 시대별로 국가별로 이렇게 쌓아놓은 타임캡슐과 같은 또 뭐 지리산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큰 명단도 그런데 역시 이 문화유적 개발 보존도 지역 차별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전혀 개발이 돼 있지 않고 보존이 돼 있지 않고 망실이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이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를 아우르고 있는 지리산을 모토로 해서 지리산 권역 인문연구원을 창립하고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현재 사단법인 등록을 하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비영리 사단법인 만들어서 지금 이 법원에 등록을 완결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남원 문화대학이 17년 동안 운영돼 왔는데 이 문화대학이 저희 연구원으로 편입이 돼서 여러 가지 지금 강의들을 하고 지역 문화 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지역민들의 삶에 대해서 아마 그렇습니다. 이 기간 동안 더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4년이 지나고 나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리고 지리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역 남원 순창 지역민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 대신 주셨는데 아주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정치인들이 자신의 기사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포털에서도 다른 뉴스들 참 별로 관심 없고 솔직히 자기 이야기가 어떻게 기사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검색해 보는데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저는 가수 김광진 씨라고 계세요. 요즘은 주식 투자를 전문을 하시는데 마법의 성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셨던 분이네요. 근데 그분과 가끔 이제 경쟁을 하게 돼요. 포털에서. 제가 좀 의정 활동에 좀 그 이슈가 있을 때는 제가 1번으로 나오고 그분이 주식 뭐 이런 걸로 좀 이슈가 되거나 콘서트를 한번 하면 그분이 1등으로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강동원 의원님은 검색해 봤더니 그 다른 강동원 영화배우 강동원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데 트위터 아이디 HJV2378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포털 검색했을 때 배우 강동원 분이 먼저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뭐 대중 스타이기 때문에 포털 검색 순위 1위고 항상 그런 건 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19대 때 정치적 이슈를 제가 던졌을 때는 제가 검색 순위 1위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자, 요즘 뭐 최근 현안들 몇 가지 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이 있었습니다. 뭐 사상 초유의 여당, 집권 여당 대표의 단식이다. 그리고 뭐 일주일 만의 단식으로 저렇게 별 모습을 다 보이는 어찌 보면 좀 추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치 경력을 제가 이렇게 쭉 조사해봤더니
뭐 김대중 총재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국회에서 몸담았던 시간이 35년 가까이 이렇게 흘러가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28살에 국회를 왔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김대중 선생이 제야 인사 시절부터 그분을 모시고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력의 중심에서 있어야 마땅했는데 저는 항상 그냥 비주류였어요. 중심에 있으면서도 그냥 아웃사이더. 그냥 바른 말 잘못하다가 항상 어디 터지고 뭐 이랬죠. 근데 그 전에 그냥 궁금한 점이 그때의 김대중 총재 옆에는 소위 말하는 동교동계 분들 이런 분들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28의 젊은 나이에 김대중 총재 비서로 이제 제가 28에 국회에 온 것은 그 당시 11대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김대중 당시의 선생님이 미국에 망명 중이셨죠. 그랬다가 1985년도에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셔가지고 요 마포의 공덕동 로타리에 있는 제1빌딩에 소위 그 당시에 동교동 계보를 아우르는 민주인권연구회라고 하는 사무실이 이제 개소가 되죠. 물론 이제 상도동 측하고는 민추협을 그때 같이 했던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김대중 선생님 휴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정계를 이제 거의 다 거쳐서 국회의원 뭐 서너 번씩 다 하시고 현재 현직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석현 국회 부의장, 서른 의원, 또 문희상 국회 부의장 하셨던 우리 당 대표, 뭐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초선 의원밖에 못 해보셨잖아요. 네. 많이 늦으신 건데. 네, 그것도 순전히 저 자력으로 왔습니다. 그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튼 이정현 대표의 모습을 이제 보셨는데, 뭐 그게 어떤 것들을 많이 덮기 위한 것이었다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그 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회 파견 나와 있는 당무수석이다라고 하는 말까지 막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모습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 좀 드셨습니까? 정말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추해도 이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이정현 그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 아주 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만큼 기록을 깼습니다. 그건 뭐냐면 집권당의 대표가 그냥 단식한 게 처음이었고, 그것도 비공개로 단식한 게 또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했는데, 국회의장을 사퇴를 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생결단 단식한 게 또 얼마나 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정현 씨가 정상이 아니구나. 이건 정상인으로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이정현 씨가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무리한 수를 두었을까? 사실은 박근혜 복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장육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오장육부다. 그러면 뭔가는 반드시 이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가 있었을 것이다. 자, 바로 그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미 레임덕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지금 잘 아는 미르 K스포츠 재단 뭐 이런 비리들이 엄청나게 큰 뇌관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교감을 갖고 언론의 시각, 논조, 특히 종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보수 언론들이 본인이 그냥 집중포화를 맞고 그렇죠. 이것을 국민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참 제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지역구의 의원이신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순천을 간혹 가는데 순천 시민들이 이정현 씨 때문에 아주 부끄러워 죽겠대요. 그러니까 좀 기왕에 당선되시면 좀 잘해주시면 좋은데 참 근데 단식이라고 하는 게 힘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도 뭐 사람마다 건강에 차이가 있으니까 일주일 해보고 제가 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마지막에 일주일엔 짧은 기간 동안 단식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진짜 정치적 명분이나 뭐 최소한의
이런 방식도 취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병원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모습도 참 단식을 그러니까 생각하는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예요. 예. 역대의 그 당 대표를 하셨던 분들이 단식한 사례가 있었죠. 예. 김영삼 대통령. 당시의 신민당 대표께서 예. YH 사건 났을 때 단식 투쟁을 하셨던 게 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께서 소위 지방자치제를 부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안정국에 항거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신 적이 예. 있죠. 그래서 결국은 당시 노태우 정권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던 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당 대표면 국민이 원하는 그런 어떤 굵직한 정책을 얻어내기 위한 대여 투쟁이나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집권 여당 대표가 이 투쟁 방법으로 극한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얘기했듯이 사상결단 단식을 하느냐.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예. 제가 볼 때. 참 이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국민이 해야 된다는 것도 참 슬픈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초기에는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요즘은 이제 그 문고리 권력보다 더 다른 비선 실세 네. 그래서 정부의 서열 순위가 대통령이 1위가 아니다 뭐 이런 말까지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국회에 계시면서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거기서 당시에 2015년 7월 3일 운영의 속기록에 보니까 이병기 실장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뭐 이병기 실장도 사실 뭐 보면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많았고 의원님 질문에 보면 실제 대통령과 덕대를 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비서실장이 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느끼셨던 청와대의 운영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파악하셨습니까?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이 사실상 대통령이 전권을 잡고 비서실 장악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를 해야 되는 그리고 직접 지시받고 직접 보고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렇죠.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독대 한 번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상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대통령 출근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동선조차도 파악을 못하는 허수아비 비서실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비난 여론이 많고 김기춘 씨가 일단 물러났는데 이병기 씨가 이제 차기 후임 비서실장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거리 3인방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뭐 제 역할을 못했다. 그게 당시에 제 판단이었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총무비서관에 이제 이재만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제1부속실의 정호성, 제2부속실에 이제 안봉근 이렇게 문고리 3인방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제1부속실은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 부속실이죠. 부속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 사는 분 아닙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부속실이 존재하고 이 부속실에 비서관이 존재해야 되는가? 여기에 역할을 누가 과연 했는가? 이게 방점인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 루머들도 많았지만 이 문고리 3인방을 청와대에 천거를 했던 보이지 않는 실세. 이게 정윤회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정윤회도 사실은 또 뒤에 권력이 있었다. 뭐 요즘 여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정상적인 비서실 운영을 하지 못했다. 제2부속실은 사실은 직제가 없어져야 돼요. 필요하지 않은 부서죠.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분인가는 좌우간 대통령 배우자를 대신해서 일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거죠. 참, 우리가 대통령의 이런 이야기까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야당으로서의 비난이나 이런 문제 제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안타까움인 거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이 불행한 거죠.
참, 저 이제 앞으로 1년 한 3개월 정도 이제 대선이 남았는데, 네네. 좋은 대통령이 잘 뽑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강동원 전 국회의원님과 함께 김광진의 톡쇼를 보고 계십니다. 강동원 의원님 하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연관 검색어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도 그래도 나름대로 30년이 넘게 정치활동이란 걸 하셨고, 또 의정활동 4년도 누구보다 부끄럽지 않게 잘 하신 것이 있는데, 근데 그것들에 대한 것들보다는 개표 조작 문제, 대선 부정 문제, 이제 네, 이게 네. 제1회 강동원의 연관 검색어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없으십니까? 정치인으로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거를 빌미로 해서 당에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 나라는 야당이 존재하는가? 야당 국회의원들은요, 감옥 갈 각오를 하면서 야당을 해두는 겁니다, 원래가. 그리고 국회 진출을 허락하셨던 분들은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야당 의원들을 많이 보냈다. 야당으로서 역할을 잘해달라 이런 건데, 그야말로 의정단상에서 대여투쟁, 예.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보수 언론들을 통해서 부단하게 투쟁을 해서 그야말로 야당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을 예. 다시 공천 주면 부메랑이 돼서 이 당에 어떤 불이익이 온다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그런 발상을 통해서 컷오프를 시키고 지역 주민들을 아주 기만하고 우롱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역사에 준엄한 평가와 더불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야당이 각성하지 않고 깨내지 않는다면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 암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말고도 의원님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의정 활동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바라봐주지 못하고 어찌 보면 이제 컷오프라고 하는 게 지난 저희 선거의 컷오프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하위 20% 컷오프인 것도 있고 정무적 컷오프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은 지금 하위 20% 컷오프는 아니신 거죠? 저는 거기에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아예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2014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다시 정당이 태동했을 때 그때 제가 당에 들어오셨죠. 입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컷오프를 시키는 데 있어서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당에서 컷오프를 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4월 13일이 선거였잖아요. 4월 8일까지도 제가 지역 여론조사, 마지막 지역 로컬 언론에서 조사한 결과는 제가 1위였어요. 그런데 이 당 최고위원회에 말하자면 컷오프를 확정하던 회의에 그 테이블에 제 지역 여론조사 결과가 올라와 있었다는 얘기를 어느 최고위원께 제가 들었어요. 보니까 제가 당시에 경선하겠다라고 해서 후보 등록한 분이 3분이었는데 당에 3분 중에서 제가 제일 낮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거 웃기는 얘기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2월 29일 날 우리 자체에서 조사한 거, 전북 도당에서 조사한 게 제가 46.7%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한 분은 18.3%, 당에서 공천을 줬던 사람은 10.2%가 나왔어요. 당에서 공천자보다 제가 4배 이상 지역에서 여론 우위에 있고, 제가 현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테이블에다가는 제가 여론조사 결과 제일 낮은 걸로 데이터를 갖다 놓고 의결을 봤다. 이거 정말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이건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저를 컷오프 시켰다. 지금까지도 당에서는 일체 얘기 한마디 없어요. 사과도 없고 설명도 없고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사실 이제 공천 상황도 그렇지만 네. 그 전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네. 의원님 이제 뭐 저희 그 어쨌든 같이 의정 활동했으니까 의원 하시는 동안에 의원 카톡방을 통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네. 개별적으로 얘기 나누기도 그렇죠. 하는 것 중에서 문제되는 게 왜 지역위원장을 현역 의원인데 임명해주지 않느냐 예, 예. 라고 하는 이제 그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네. 그리고 다수의 의원들이 이건 정상적인 당 운영이 아니다. 예, 예. 빨리 지역위원장으로 정상적으로 임명해달라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지역위원장이 아닌 상태로 지금 얼마 정도까지를 지내시는 거죠? 저는 지역위원장을 해보질 못했어요. 입당을 하시고. 그럼요. 예. 우리가 건국 이래에 이 정치가 이렇게 쭉 오고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을 지역위원장 주지 않는 사례가 제가 첫 번째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그 지역을 출마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 선거에서 그 예. 지역구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을.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당이 오합지졸이 돼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저로 하여금 제 혼자 이렇게 희생당한 이 전례로 해서 다시 한번 당이 거듭나기를 바라는 거지. 예. 정말 이 여러 가지 생각하면 제 얼굴이 지금 또 그냥 화가 나서 굉장히 좀 이 눈에 좀 가시가 돋친 눈이 예. 좀 보일 겁니다만은 왜 제가 이렇게 험한 이 모습으로 당에서 당해야 되는 건지 참 씁쓸할 뿐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선거를 치러보면 지역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계파들 혹은 맹주들 뭐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의 견제, 저 사람이 또 당선되면 또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어느 지역구나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럼요. 의원님 지역구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당이 좀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많이 갖게 됩니다. 다시 처음에 얘기로 좀 돌아가서 예, 개표 조작으로 당선된 정통성 없는 대통령이다. 이제 이 발언을 2015년 10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하셨어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정부 질문에서 하신 거니까 법률적으로도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고 뭐 이 자체에 대한 나름의 근거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표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 것이고 물론 선관위원회의 반박은 있었습니다만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명확하게 이제 있었던 사안들인데 이것을 말하기까지 어쨌든 많은 정치인들이 이 얘기를 모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지난 선거 18대 대선 백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분들이 전체 의원실에 막 다 돌리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국회 앞에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개 돌리기도 하고 또 조사해봤더니 아니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넘겨왔었는데 네. 본인만 어디서 그냥 따로 자료를 받은 게 아니고 다 알지만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내가 단상에 서서 말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때 그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반칙을 지금 발견했는데 어떻게 그걸 덮고 갈 수가 있느냐. 하나의 이제 정치인의 개인의 이 소신과 철학과도 직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이건 너무나 놀랐어요. 충격이 너무 크고요. 왜 그러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놈들은 나중에 전부 역사적으로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거짓말을 우리 국내에게 했던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잘 아시지만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을 해서 개표함이 이제 열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개표 기록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개표 개시 시각과 종료 시각, 그다음에 후보자별 득표 현황,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지금 현장에 있는 선거관리위원들이 각자가 확인하고 전부 서명 또는 도장을 찍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동시에 그 개표 결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신문, 방송, 포털사까지 동시에 개표 결과가 전송이 돼서 그게 TV에 이제 우리 개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국에 있는 252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여기서 보관하고 있는 14,000여 장의 개표 기록표를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국가의 공문서입니다, 이게. 네. 그런데 그 개표 기록표를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자, 투표가 오후 6시에 종료가 되는데 개표가 오후 4시 47분에 개표가 시작이 되는 사례. 이게 한두 건이 아니죠. 또 그리고 이제 이 투표 종료되면 투표 참관인들이 이제 이 투표함을 봉인해 가지고 개표소로 오잖아요. 대개 시간이 1, 20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런데 개표 시작하는 시각, 우리 TV에서 나오는 개표 결과가 6시 5분경부터 개표 결과가 나와요. 바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또 개표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사로 이제 전송이 됐다. 그러면 전송이 된 걸 가지고 방송사에서 이제 뭐 개표 방송을 방송 공중파가 같이 합동을 하니까 그러면 개표 종료된 시간보다도 이후에 개표 결과가 우리 눈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개표를 하지 않고 함이 그대로 봉인된 상태로 있는 이 개표 투표함 결과가 1시간 47분 전에 이미 개표 방송이 나와버려요. 자,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전부 제가 한 10개월 걸려서 전부 검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결국은 뭐 한두 건이 아니고, 한두 건이라고 하면 뭐 실수했다, 뭐 실무자의 착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전산 기록으로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실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수가요 전국적으로 건 한 3,000건 나온 거예요. 자, 엄청난 거죠. 제가 그 유형별로 각 선관위별로 전부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당의 소위 말하는 최고위원들 몇 분, 사실 문재인 대표께도 이와 관련해서 좀 대화를 나눈 것이 있고, 그런데 거의가 덥자는 거예요. 지금 하면 대선 불복으로 새누리당이 치고 나오고 보수 종편부터 난리를 쳐서 20대 총선에서 우리가 불리하니까 덥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제 양심상 이것을 저도 직접 검증하지 않았다면 뭐 흘려 보낼 수도 있겠지만 직접 손으로 전부 입체적 분석을 끝냈는데 이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을 제가 덮고 간다 그러면 아마 저는 평생 이 부분에 죄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 명대로 못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대표께 얘기를 다 했어요. 자, 이러이런 사건이니까 내가 반드시 대정부질문 하겠다.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발언자로 나를 선정해 달라. 3일 걸렸어요. 결국은 이종걸 대표가 뭐 그럼 세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발언권을 줬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 발언을 했었던 거죠. 후회 저도 없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그 궁금점이 있었거든요. 그 대정부질문 같은 걸 하면 사전에 원내대표를 통해서 질의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각각의 그 이번 회 대정부질문 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만나서 업무 분장을 좀 하는데, 그렇죠. 그때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건지 사전 회의 때, 아니면 다른 걸 얘기했다가 현장에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건지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었는데 처음부터 저는 뭐 얘기했어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은근히 그런 거에 한 방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필리버스터 이런 것도 다 반대할 때 혼자 그러면 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발언을 하시고 나서는 예상됐던 것처럼 많은 정치인들이 뭐 등을 돌렸고, 또 당내에서도 의원님과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없었고, 새누리당과 청와대 그리고 보수 언론에 대해서는 집중 포화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렇습니다.
뭐 며칠간은 약간 잠적 비슷하게 하셨다가 예, 돌아오신 것이 기억나는데. 제가 잠적하지 않았어요. 예. 종편에서 저를 잠적했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보도를 해버린 통에 예. 제가 무슨 죄 짓고 잠적은 사람처럼 보여졌는데 예. 정확히 얘기하면은 2015년 10월 13일 날 대정부 질문을 했고요. 예. 바로 그 다음 날이죠. 10월 14일 날은 제가 순창 부군수, 제 지역의 순창 부군수가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에 와서 예산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예. 제가 하루도 의원회관에 출근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그냥 의원회관 복도에서 종편들 예. 가장 싫어하는 뭐 TV조선이나 뭐 물론이죠. 채널A나 예. 이런 친구들이 그냥 계속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뻗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거절을 하고 예. 일찍 안 만나줘 버렸죠. 그랬더니 저들은 이제 잠적했다 이러는데 아마 그걸 가지고 이번 제 선거 때도 상대 후보가 예. 왜 잠적했느냐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국회 방어과에 자료 요구를 해서 제 차가 출입했던 의원회관 주차장에 파킹했던 그 장면까지 날짜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제가 제공을 한 사실이 있어요. 예. 잠적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그러잖아요. 저는 이 파장이 워낙 컸고 또 이 질문할 때도 이거는 내가 어떤 경우에 상당히 좀 우리 가족들에게는 우리 집사람이나 뭐 가족들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 저 사람들이 뭐 월급 내면은 예. 돌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당 통합진보당도 해산시킨 그럼요. 나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각오를 좀 했는데 자, 그 흔해 빠진 어버이연합의 이 조종받는 국정원에 예. 조종받는 사람들도 저한테 항의 한 번 안 해요. 누구도 저한테 허위사실 유포다, 대통령 명예훼손이다가 뭐 이런 걸로 저를 고발하지 않았어요. 예. 자, 새누리당에서는 벌떼처럼 그냥 국회 뭐 윤리특위에다가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예. 제가 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까? 가장 품위를 잘 지킨 예. 의원이죠.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지인계달라 이렇게 정치 공세만 했죠. 지금 뭐 이 보수 단체나 뭐 이 종편이나 이런 거 전혀 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뭐 고발 고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르쇠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아픔이냐. 예. 역설적으로 저를 차라리 구속을 시켜버리면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 다툴 수 있겠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은근히 그걸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오히려 저는 종북이라고 고발 당해본 적이 있는데 예. 그 고발 사유가 참 특이해요. 왜 제가 종북이냐라고 검사한테 물어봤더니 고발하신 분이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존재 자체가 종북이라고, 국가 안보를 위기를 초래한다고. 하여튼. 그렇구나. 실제로 뭐 저는 재판이나 이런 것들 고소고발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혹시 나 없을 때 우리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피켓 들고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예. 그런데 단 한 명도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때 당원의 일원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정당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동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이라고 한 게 한문으로 무리 당자인데 같은 무리로 있는 사람들이 조금 서운하거나 왜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은 좀 없으셨습니까? 왜요? 저는 이제 다른 뭐 우리 뭐 자주 가깝게 지내는 이 의원들께는 조금 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뭐 당시의 대표, 당 대변인이야 당 대표의 이 의중을 들어서 뭐 발표를 하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면요, 문재인 대표께서 뭐 비상식적인 얘기다. 상식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뭐 당론과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해버렸는데 그때 말씀이죠. 문재인 대표께서 야, 이거 강동원 의원이 대정부 질문 때 영상으로 띄운 자료들을 보니까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더라. 그렇게 의혹 제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을 하면 된다. 이 얘기만 했으면 됐죠. 그러면 지금 엄청난 지금 파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제가 얘기하는 걸 갖다가 당론이 아니다, 비상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요, 연구 대상입니다. 앞으로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 전부 풀로 다 검토를 해서 하나의 연구를 한다면 연구 논문이 수십 편 나올 겁니다.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뭐 본인이 그 선거의 당사자셨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으셨을 테고, 또 새누리당이 워낙 이제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프레임, 이걸 이제 선거 끝나자마자부터 이제 걸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해되는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대통령 선거가 2012년 12월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김광진 의원께서 소속해 있던 민주당에서 대선 부정 조사 특위인가 뭐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대개 전자개표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냐.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연을 했었죠. 국회 사무처에다가 뭐 기계 몇 대 갖다 놓고 시연을 하고 그걸로 끝을 낸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 당의 특위위원들은 제가 발표한 이것을 전혀 접근을 못했던 거예요.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 확인해 보니까 개표 기록표도 전부 제공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는 이 전자 개표 기계라고 요즘 통칭되는 그 기계 가지고 시연을 해버리고 큰 무리가 없다. 뭐 이상 없다. 덮어버린 거죠. 사실상 승복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이제 또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문재인 대표가 좀 곤혹스러웠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러면 더 깊이 저한테 좀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정부 질문이 있고 나서 당시에 김현 의원도 뭐 그 조사특위 위원이었다 그래요. 김현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다 가서 다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무 소리 못해요. 이것은 이 정부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거기다가 제 뭐 상상력으로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도 그냥 어찌 보면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얼핏 듣기만 하고 잠깐씩만 얘기를 듣다 보니 이 말 들으면 또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반박 논리 들으면 반박 논리가 맞는 것 같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하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충남 서산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제 서산시와 태안군 이렇게 있어요. 그 태안군 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단 투표함이 개표소로 와가지고 오후 6시 30분에 투표 첫 함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함이 열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표 기록표까지 다 정리가 돼서 카운트를 해야 되잖아요, 기계가. 근데 기계가 고장이 나 있었어요. 세 대가 다. 공교롭게 기계가 다 울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함부에 종사했던 분들은 계속 투표함을 열어요. 투표함마다 이제 어느 지역 투표 결과 나 해가지고 광주에다 다 담아가지고 쭉 밀어냈죠. 이 개표 1단계인 말하자면 개함부에서 6시 반에 시작을 해서 7시 50분에 마지막 작업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함부에서 끝나고 기계가 그놈을 이제 하나씩 물고 이제 이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표 결과가 언제 나와야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7시 50분 넘어서 나와야 되겠죠. 근데 거기 태안 선거 결과는 7시 30분부터 우리 눈에 개표 방송에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귀신이 코칼 노릇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작 의혹이 있다 이런 거죠.
이후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많은 분들이 투표소에서 수개표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펴셨고 의원님이 이제 그 관련한 법안도 내신 걸로 확인했는데 말씀하셨던 개표 조작이나 혹은 선거의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 새로운 제안 이런 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의원이 되고 난 뒤에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2번을 했습니다. 제가 주관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정한 선거 관리가 돼서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한 결과가 그대로 개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정선거가 없는, 부정개표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뭐냐. 이걸 가지고 2차례 이제 토론회하고 세미나하고 했는데 결국 거기서 얻어지는 게 투표소에서 직접 손으로 투개표를 하자. 그게 주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10분, 저를 포함해서 10분 의원의 이제 공동 발의자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행안위에서 직접 제안 설명을 했고 그랬는데 결국은 통과되지 못했죠. 뭐 행안위에서 행안위 자체가 이것을 이 심사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당시에 이 행안위에 계셨던 우리 당 소속 의원들께 왜 그것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하여튼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것만 나오면 전부 다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별 도리가 없었던 거죠. 뭐 이 얘기로 거의 시간이 지금 다 흘러가고 있는데 의원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 더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경기평화교육센터에서 광고해 주셨습니다. 제4회 경기평화통일 골든벨이 10월 29일 날 오후 2시에 성남 낙생고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해주시면 좋겠고요. 톡쇼에 또 새로운 광고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광고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35년의 정치 이력, 그리고 국회의원 4년간의 기록, 그리고 그 이후의 활동들 이제 쭉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뭐 학생운동 출신이라고 분류되시는 분이신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는 학생운동권 출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대개 학생운동권 그러면 대학에서의 학생운동이었죠. 근데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요. 전주 시내 남녀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을 이제 꾸려가지고 제가 이 단장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1970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71년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그 학생 시위들이 전국적으로 그래서 뭐 조기 방학을 해버린다든지 방학 개학을 뭐 늦춰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대학교가 아니라 중고등학교를요? 아니 대학교가 그랬죠. 대학교를.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이제 이렇게 좀 뭐 연결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 전북대학교 총학 쪽에서는 제가 이 전주 시내 남녀 고등학교 학생회장 단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좀 이렇게 포섭해서 그렇게 할 요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학생회장도 이제 뭐 다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몇 명들이 좀 주동이 돼가지고 하다가 좀 발각이 됐죠. 그래서 전주 경찰서에 끌려가고 결국은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한강수 교장 선생님이 각서 쓰시고 뭐 신원보증해서 풀려났다고. 저는 뭐 아버지께서 11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당시에 제 큰형수님이 오셔가지고 교장실에서 아주 혼쭐 나고 명퇴시켜버리겠다. 한 번만 더 오면. 그래서 각서 쓰고 뭐 이렇게 나온 뭐 기억이 있는데, 어찌됐거나 그 좀 이 불의한 것을 보면 참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도 있었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게 이제 대학 진학을 안 하시고 바로 이제 군에 들어가셨는데 군에서의 인연들도 좀 특이한 이력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김재규 중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근데 뭐 워낙 높은 분이셨을 거여서
그냥 큰 군단에 소속돼 있었던 같은 분인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짧게나마 뭐 인연이 있으신 건지. 이제 그런 거죠. 무슨 뭐 그분들하고 예를 들면 육군 중장과 예, 이등병이 뭐 이등병이 무슨 인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후반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김해에 있는 공병학교 가가지고 제가 사실은 건축 설계 주특기입니다. 예. 예, 저하고 뭐 전혀 관계가 없는데 하여튼 예, 그래서 12주 교육을 받고 당시에 이제 뭐 그래도 성적이 양호했다고 학교장상을 받았는데 제일 잘 팔려갔던 게 이제 제 3군단 사령부 휘하에 있는 3공병여단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3군단 사령부 대기병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부관참모부 제 이 선임병이 저를 부관참모부로 말하자면 좌천을 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병주 특기가 갈 수 없는 건데 저를 거기도 이제 뽑아서 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령부 부관참모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당시에 가니까 김재규 중장이 군단장이었고 하고 있고. 그분이 제가 쫄병 생활을 한 3개월 할 때 다시 바뀌어져 가지고 후임이 정승화 장군이었고 예. 그리고 정승화 후임의 후임이 또 윤흥정 예. 또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2.12 난 이후에 보니까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그 당시에 예. 한 건물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던 우리 직속 상관이었다. 상관이었다. 뭐 그런 인연이죠. 예. 동기 중에서는 박관현 열사가 같이 군단을 그때요. 저는 이제 이 군단 본부대에서 부관참모부 이제 인사서빙으로 이제 근무를 했고 박관현 이 나중에 이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돼서 광주 5.18을 주도했던 박관현 열사가 당시에 군단 경비대에서 거기는 보병이었어요. 일방방. 그래서 군단 경비대에서 경비병이었는데 저하고 같은 날 군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전입이 왔는데 저보다는 좀 빨리 왔죠. 저는 12주 만에 갔고. 그래서 유별나게 또 제가 그 당시에 군단 사령부에서 인사과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아는 우리 동기들 있나 봐서 박관현 우리 동기였고 그 당시에 광주였기 때문에 저하고 유별나게 좀 가깝게 쫄병 생활을 같이 했죠. 그래서 저녁도 같이 했어요. 매년 5월이면 광주 교육에 가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뭐 근데 그분들보다 더 큰 인연이라고 하면 역시 뭐 김대중 총재일 것 같은데요. 네네네.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1대 국회가 1981년도에 있었죠. 전두환 시절이니까 그때 제가 우리 지역의 선배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그 비서관으로 제가 국회에서 일을 했죠. 4년간 일을 마치고 1985년도에 12대 총선 때 그분이 낙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취업 중심의 그 당시 이제 국민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직선제 개헌 쟁취 국민운동 본부. 이게 결성이 돼서 민취업 활동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 민주인권연구회 동교동 사단이죠. 거기에 인연이 돼서 거기 민주인권연구회 총무로 제가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이 이제 이석현, 설훈 이분들이 저하고 같은 연배이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그 당시에 고생을 했었죠. 뭐 그래서 하여튼 육시방쟁을 하면서 1987년 6월 11일 날 사면복권이 되시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니까 소위 DJ과 YS가 이제 통일민주당 시대에 후보 단일화가 안 되니까 이제 평민당을 창당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창당을 하면서 총무위원회 나이는 가장 어렸지만 그래도 이제 그 당시 제가 재정을 총괄을 했던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그 부분만큼 아주 굉장히 신임을 하셨어요. 저놈은 아주 돈다발을 줘도 안 가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러기 때문에
역대로 정치 자금을 만진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감옥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건 자부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 이 평민당 창당하면서 그 어른께서 저한테 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 여의도의 대합빌딩도 제가 가서 위장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당사로 쓰고 그때는 그 당사 계약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나 봐요. 아, 그렇습니다. 그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의도를 들어가는데 당시에 안기부, 그다음에 서울시경, 그다음에 중부경찰서 이 3인조가 저를 항상 출퇴근을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34살 때인데요. 저한테까지도 그렇게 따라 붙었었어요. 그래서 마포의 제1빌딩에서요. 여의도가 바로 코앞인데도 그렇죠. 갈 수가 없어요. 계속 동행을 해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계약을 잘 안 해줄 거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주는 몰랐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시내버스를 계속 갈아타고 전철로 탔다가 막 이래서 007 첩보작전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따돌리고 여의도에 입성하는데 3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가가지고 건물을 다 뒤졌는데 사실은 저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 KBS 그 별관 옆에 그 건물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건물 주인이 이 광장 지나서 가면 거기 대합빌딩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빌딩이니까 거기에 지금 비어 있다. 거기는 신축해서 얼마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합빌딩 가서 9층을 이제 전체를 계약을 했는데 계약할 당시에 이제 이 관리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라 그래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 그래야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야, 내가 미국에 있다가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다.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 PC업을 여기서 할 거다. 여기 지금 사무실 계약을 먼저 해줘야 이 주소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낸다. 그러니 계약부터 해주라.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가더니 계약을 해줬죠. 그래서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계약금 좀 주고 바로 그냥 동교동 가서 우리 당시에 김대중 선생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중도금, 잔금 뭐 이거 다 그렇게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일시불로 다 가서 정리를 하고 바로 작업을 하라. 그래서 제가 다음날 일시불로 다 주니까 뭐 이렇게 급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야, 우리 급하다. 그래 놓고는 그냥 바로 파티션 작업 들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마포 제1빌딩에서 그쪽으로 이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서 이제 이 정보기관에서 알았어요.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 다 옷 벗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이 집기를 가지고 딱 건물을 가니까 양쪽에서 셔터를 내려가지고 보름 동안을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민추 쪽에 있는 우리 동교동 부대들이 계속 거기서 농성을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빠루라고 하더라고요. 빠루. 그걸로 그냥 전부 훼손해서 올려버리고 9층까지 계단을 통해서 집기를 다 올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우리 김대중 선생님 오셨는데 엘리베이터 가동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그분이 지팽이를 짚고 9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주 기록적인 일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전두환 정권 하에서 노태우 정권 지금도 대합빌딩이 여의도 정치의 거의 1번지 건물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번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흔히 여의도에 있는 소문 중에 그 대합빌딩의 사장님 그분이 김영도 사장께서 그걸 계약해 준 걸로 13대 때 전국구를 받은 거 아니냐. 그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정확히 잘 알고 있죠. 제가 가서 이제 짐을 딱 싣고 들어가니까 그때서 이제 그 김영도 사장님도 이게 김대중 사단이 들어오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세무사찰 들어오지, 그 당시 안기부에서 그냥 압력 넣지. 사실은 그분이 저한테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야, 나가주시라. 계약금 그냥 10배, 20배 다 그냥 배상해 줄 테니까 제발 좀 나가다오. 네가 좀 이 속여서 좀 계약했잖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또 전라남도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씀 드리지 않고 역사 소명입니다. 시대가 이런 만큼 여기에서 사장님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판단 일체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차 한잔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야, 정말 너무 감동스럽다. 그 당시에는 우리 당직자들이 1푼도 급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점심을 돌아가면서 사주고 뭐 이런 상태였는데 자기가 보고 깜짝 놀랐대요. 정말 저렇게 모든 당직자들이 김대중 총재를 위해서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보고 자기가 몰랐던 분야를 보고 놀랬다. 이제 그런데 은근히 그런 그 뜻을 비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우리 동교동 쪽에서는 보스라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건너가 보스께 지금 김영도 사장이 이러이러한 지금 얘기를 저하고 했으니까 뒷일은 직접 만나서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13대 때 비례대표를 그분이 하셨죠. 흔히 요즘 말하는 저물주보다 높은 게 건물주라 그러는데 이게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훌쩍 1시간이 이제 넘어와 버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어찌 보면 좀 생뚱맞은 질문이기도 한데 트위터에서는 꽤 많이들 아시나 봐요.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어요. KKAU 파파님, SU 스스로 11님 뭐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는데 연해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올리셨고 그 밑에 분이 또 글을 달아주신 게 2008년 2월 달에 호련이 러시아 연해주로 가셔가지고 1050만 평, 1050평이 아니고 1050만 평의 농토에 콩과 밀 이런 것들을 이제 경작하셨던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그걸 많이들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연해주의 농장은 잘 되고 있냐고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이제 흔히 제가 이제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러시아에다가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국회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농업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제가 많은 공부를 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식량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남쪽은 우리 남한은 지금 대한민국은 쌀이 남아서 지금 아주 그냥 골치지만은 북에서는 또 쌀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식생활 패턴이 바꿔지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로 콩, 밀을 외국에서 거의 전량 다 사오고 있죠. 우리나라의 콩 소비량의 95%가 미국 콩입니다. 근데 원래 콩은 우리 한국이 토종이에요. 한국전쟁 때 미군들이 우리 한국의 콩종자를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경작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거꾸로 팔아먹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콩 같은 경우가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주 일대에서 생산됩니다. 그럼 그게 우리 한국 인천항에 오는데 7, 8개월 걸려요. 태평양 건너오면서 결루 현상 때문에 썩을 수가 있어서 방부제 뿌리고요. 이게 건강상, 위생상으로도 안 좋지만은 일단 미국 콩을 사온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콩. 근데 콩은 우리 한국 국민의 기초식품이잖아요. 그렇죠. 된장고추장도 다 먹고. 콩나물, 두부. 이거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콩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을 만한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게 연해주예요. 러시아 땅이죠. 연해주는 뭐 잘 아시지만 과거에 우리 발해 땅이었고, 구 한말 때 함경북도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서 개간을 해가지고 일구는 땅들이고, 이렇죠. 그래서 거기를 몇 차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콩농사 짓는 우리 한국인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제가 직접 가서 농사를 지었던 그 회사가 우리 국내 회사입니다. 이제 중소기업인데요. 이 회사에다가 이 사업 설명을 했어요. 한번 투자를 해서 우리 한국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선구자 역할을 좀 해주십사. 그랬는데 그 회사 측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가서 하면 맡기고 투자를 하겠는데 전혀 그 분야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갈등을 느꼈죠. 그게 2007년 말부터 이제 그 작업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꿈꿔왔던 그리고 우리 한국의 통일 이후의 식량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제가 반드시 가서 성공을 좀 해야 이게 앞으로 국가에서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연해주에서 농사를 치면요,
그 예를 들어서 우스리스크에서 열차편으로 우리 국내에 반입을 한다 그러면 하루 만에 다 와버려요. 이게 물류비 면에서도 이건 천문학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08년 2월 달에 거기가 좀 추워가지고 이런 작물들이 잘 자라나요? 그러니까 연해주 하면 이미지가 워낙 추운 이미지가 뭐 동토의 땅 뭐 이런 느낌이어서. 이제 연해주가요, 러시아 시베리아 그러면 아주 완전 동토의 땅인데 러시아에서 가장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항은 부동항이다. 항구가 얼지 않는다 해서 부동항이다 이러는데, 연해주 쪽의 이 기후를 보면 우리 강원도, 평창이나 뭐 대관령 수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콩이나 밀 경작하는 데는 일모작이지만 아무 이상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 2월 달에 가서 현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이제 거기는 49년간 주정부에서 임대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농장 처음에 5개를 좀 이렇게 했는데, 농장 하나가 대개 뭐 한 5,000 헥타 정도, 그러니까 한 1,500만 평 정도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첫 해하고 2년 동안 제가 농사를 짓고 왔는데, 2년 동안 매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50만 평 농사를 지었어요. 여의도가 80만 평이거든요. 여의도의 거의 15배 정도의 규모. 그래서 이제 콩과 밀을 생산했는데 성공을 한 거죠. 수익을 많이 냈고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내려가서 거기 연해주 가서 성공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국내에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도 제 농장에 다녀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 하실 때인데, 뭐 이 정계, 학계, 뭐 모든 분들이 제 말하자면 농장에 와서 전부 제 브리핑 듣고 가셨고, 제가 그 시설 현대화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모든 자재를 다 가지고 가가지고 5,000톤급 사일로를 치니까 모스크바에 있는 농림부 차관이 직접 와서 보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 연해주에 있는 또 저 하바rov스크 쪽까지 모든 저 농장 주인은 여기 와서 배워라.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 따라서 연해주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네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들어와 가지고 2009년 12월에 들어왔는데 2010년도에 거기에서 현지에서 제가 연구하고 분석했던 뭐 연해주 농업법, 뭐 연방법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논문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학위도 받았고요. 그걸 가지고 정부 측에 강력히 얘기해서 가장 최근의 예가 박근혜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 가가지고 푸틴 대통령과 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연해주 농업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사 의제를 던져놓은 거예요. 2년 전에는 한겨레 신문 거기에 이제 그 평화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회의원, 현역인 국회의원 저를 왕복 체류비를 다 대고 러시아에서 국제 학술대회 때 제가 이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오늘 1시간 동안 들어보시니까 강동원 의원의 잘 몰랐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의 속마음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셔서 더 깊은 얘기들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출간하셨다는 지리산 달궁비트라고 하는 책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리산권역 인문연구원에 대해서도 뭐 회원으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테니까요. 많이들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천에서도 회원 참여하셨으니까 우리 김광진 의원도 참여하시죠. 알겠습니다. 저도 뭐 그 순천대학교 사학과 출신이어서 원래 이제 이쪽 분야가 전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도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지금은 저희 당에 소속된 건 아니신데, 뭐 정치라고 하는 게 꼭 당에 복당을 해야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뭐 고민을 안고 계시고, 또 어느 위치에서든지 간에 대통령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행보와 또 마지막 마무리 인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은 제 복당 문제는
당에서 일단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에서 저한테 복당원서를 내달라 이런 연락을 받았었습니다마는 제가 안규백 그 사무총장을 만나서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을 먼저 해라. 예. 내가 이유를 모두 컷오프되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내가 복당을 했을 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내라. 이제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많은 것이 궁금했을 텐데 오늘 몇 가지 부분은 좀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시 굴절되고 지금 중단돼 버린 그리고 과거로 회귀돼 버린 이 정치 상황을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 가지고 적어도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이 새누리당 정권을 반드시 좀 청산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그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